지금 한율을 보면서 지금 주식 사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기다리자 혹은 팔자 이런 거 세 가지 선택을 제가 강제적으로 답변을 요구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제가 좋아합니다. 환율 상승할 때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상승할 때 수출 기업이 좋다는 논리는 예를 들면 산불이 났는데 겨울이라 따뜻해서 좋겠네 이렇게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냐 하면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금리 환율이 그만큼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경제 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리 환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요새 외환시장 변동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환율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99%는 환율이다. 그리고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을 쓰신 신한은행의 백석현 팀장 모셨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제가 조금 더 덧붙일 텐데요. 우선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영희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저는 신한은행의 딜링룸인데 정확한 부서 명칭은 솔루션 앤 트레이딩 센터고요.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하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세일즈 딜러들과 주로 근무하고 있는 백석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문 영역은 이코노미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을 중점적으로 보는 업무이고 사실 이 영역,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에 발을 담그기 전에는 기존에는 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신한은행에 오게 돼서 지금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대학에서 전공은 화학공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화학공학하고 회계사, 경제학, 지금 환율 전문가로 방향이 상당히 다른데 어떻게 회계사를 선택했고 지금 환율 전문가로 이렇게 변신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첫날 학교 가서 느꼈던 게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름은 화학공학과인데 사실 가보니까 화학보다는 공학적인 내용을 더 많이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싫어했던 입장에서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 다니면서 이것저것 방황을 많이 하다가 회계사 공부해서 회계법인을 들어가서 3일회계법인을 다니다가 처음에는 회계감사 본부에서 이제 회계감사를 하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조세본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조세 쪽을 보다가 회계법인 자체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파생상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신한은행,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서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그때 이제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백석현 팀장은 제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하면서요. 가능한 직을 오래 유지해라.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지만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1억을 맡겨놨더라도 한 달 이자가 한 3, 40만 원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30만 원 번다면은 금융자산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500만 원 받으면 50억, 앞으로 1000만 원 받으면은 100억 현금 자산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직을 유지하고요. 그런데 직이라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사장, 사장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그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직을 그만두고 하나 업을 만들어 놓으라.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대처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백석현 팀장이 직뿐만 아니라 환율이란 업을 만들어 놓으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대표적으로 백석현 팀장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직장사이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하나 업을 만들어 놓으라. 그런데 이분이 하나 업이 된 거는요. 지금 환율 전문가라는 업이 생겼거든요. 경제 99%는 환율이다. 이런 책을 썼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직도 신한은행에서 환율
뭐 연구하지만은 이런 책을 쓰면서 환율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에 그 경제 90% 환율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환율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저는 아무래도 환율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단지 뭐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지정학적인 이슈나 국제 정세 좀 골고루 조금 더 폭넓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서 좀 세상 돌아가는 게 더 잘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주로 기업을 상대하시죠? 네, 맞습니다. 기업 상대가지고 환율을 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저도 특히 그 대기업은 환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없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뭐 그런 전문 인력을 따로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들한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저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만 들면은 뭡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내외 금리차, 예. 근데 이제 명목 금리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가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교역 조건이 예. 있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나 에너지를 수입하니까 수입하는 원자재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반도체, 뭐 자동차, 그러니까 교역 순상품 교역 조건은 수입 가격 대비 수출품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교역적 조건도 중요하고, 또 뭐 노동 생산성, 그리고 한국 자본이 해외 투자한 해외 순자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실질금리 차, 보통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명목금리가 환율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뭐 기준금리 차이가 1.75%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뭐 돈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거 언론 보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백 팀장이 말씀하신 실질금리 차가 아닌가.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낮기 때문에 우리 실질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금리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나중에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그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환율이 1,300원 원달러 환율이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제가 단기적인 환율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환율 전망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환율 전망을 할 때는 그 원달러 환율과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변수들, 뭐 예를 들면 유가도 그렇고요. 왜 유가를 저는 중요하게 보냐면 한국 수출 그래프와 유가의 그래프를 전년 동기 대비 그래프를 몇십 년치를 그려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뭐냐를 얘기할 때 저는 유가하고 한국 수출을 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도 유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주가나 금리 이런 것들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환율 전망을 할 때는 이런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그런 원자재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회귀 분석해서 지금 현재 균형 환율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겠다 아니면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모델상으로는 적정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반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기준으로 6월 16일 기준으로 1,325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 1,275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1,320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원화 강세 속도,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1,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되돌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역사적인 균형 관점에서 예측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거시경제 변수 예측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아니면 신용위험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반기 평균 한 1,270원대 초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실까요? 아직 지금 저희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내년 연말을 뭐 한 1,200원 정도로 예상해 놨던데. 아무래도 내년 전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면 그 달러화를 떠받치던 기둥뿌리 하나 뽑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하반기 1270원대 초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가하고 뭐 단기적으로 환율 뭐 볼 때 우리 수출을 본다. 유가하고 한국 수출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네,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원유 수요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고, 그다음 세계 경제 좋으면은 뭐 우리 수출도 늘어나겠군요. 그런데 이 유가하고 한국 수출이 올랐을 때 환율이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가하고 한국 수출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저 유가도 떨어졌고 한국 수출도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 원화 가치도 뭐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가지고요. 이것도 이 책 보면은 환율을 모르면은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네, 그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환율하고 주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관계를 네.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예. 같은데요.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이제 환율이고 외환 시장을 주름 잡는 게 달러화잖아요. 예. 전 세계인의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궁해지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러화는 전 세계인의 돈이다 보니까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전 세계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전 세계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때는 전 세계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전 세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만 보면 전 세계 주가를 뭐 예상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제가 그 1980년 이후로 이 달러 지수 그거하고 미국 주가하고 우리 주가 상대적인 상승률을 보니까요.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미국 주가가 더 올랐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더라고요. 뭐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달러 가치가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었어요. 예를 들어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서 하락했고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도 달러 가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 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그때도 지금 뭐 주가가 세계 주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었나요? 그 80년대 그 당시까지는 보진 않았고요. 예. 90년대 이후를 보면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주식도 해야 되고 일본 주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식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달러 가치가 뭐 비중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일단 교수님이 이제 역사적인 그 예. 달러 강세기, 약세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달러 약세기 중간에 강세기가 있었고 예. 지금이 세 번째 달러 강세기에 해당되는데 앞선 1차, 2차 달러 강세기에 비해서 지금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예. 2011년부터 이제 달러 강세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뭐 1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달러 강세기의 막바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 달러 강세기가 조금 더 연장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전결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면 그게 이제 달러 약세기가 시작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난 6월 FOMC에서 일단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도표 보면은 뭐 지난 3월 달에는 그 중간값을 5.1에서 5.6%까지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이거 환율하고 워낙 그 중요한 문제라 앞으로 미국 뭐 통화 정책,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연준이 5.6%라는 경고를 던지긴 했지만 예. 시장은 그 진위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두 번까지는 금리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이제 뉴욕 연준이 집계하는 언더라잉 인플레이션 게이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선행성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터닝 포인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표를 보면
이미 4% 밑으로 내려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헤드라인은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고 오늘 밤에 아마 5월 지표도 그게 업데이트 돼서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움직임이 조금 더 헤드라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연준이 말만큼 그렇게 매파적인 액션으로 이어지긴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뭐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2번 정도 인상하겠다 5.6% 제시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오늘 5월 16일이죠. 오늘 보니까 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기 힘들다. 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사실 그 달러 지수 보면은 그 선진국 통해서 작년 10월에 114였죠. 예, 그런데 오늘 또 102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달러 지수가 그만큼 떨어진 거는 미국 경제가 지금 5% 넘는 금리에서 지탱하기 좀 힘들다. 제가 저 애한시장, 채권시장, 뭐 주식시장 이런 거, 증권시장 뭐 여러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저 애한시장이 제일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한시장을 좀 공부하시는 우리 백 팀장이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좀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달러 같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또 앞으로 뭐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 연말, 내년 말 보니까 달러만 약세고 유로, 엔, 이안 전부 그 강세로 전망돼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환율방이 다르다 그러는데 뭐 내년까지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걸 보시는 건가요? 예, 사실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 2월부터는 달러가 더 내리기보다는 뭐 2월에는 조금 더 상승하기도 했고 어쨌든 크게 내리기보다는 다시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달러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환율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그 코스피가 오를 때 환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환율하고 주가하고 인과관계를 구해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주가가 선행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환율이 선행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환율하고 주가 관계를 보면서 지금 주가는 2,600 최근에 40까지 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거 같으면 환율이 더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환율은 별로 안 떨어지는데 주가하고 좀 괴리가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주식시장이 오른가 외환시장이 오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가만으로 적정한 환율을 봤을 때는 지금 1,250원 밑에 예.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지금도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기가 조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제조업 전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현재 그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업계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직 이게 살아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환율이 이번엔 조금 더 늦게 따라가는 상황이라 일단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은 주가였고 환율은 좀 뒤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맞다기보다는 주가가 먼저 환율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나중에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근데 저는 지금 주가 이 랠리가 예. AI 테마 챗 아. GPT 이후에 그 테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 열풍이 미니 거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속 가능한지 미국 경제 데이터 자체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랠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하고 우리 시장 보면 환율하고 좀 괴리가 벌어진 거는 주시장에서 AI 테마 등 일부 종목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 계리가 벌어졌는데 이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 좀 하시죠. 지금 환율을 보면서 지금 주식 사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직접 운용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좀 참고 기다리자 혹은 팔자 이런 거 세 가지 선택을 제가 하나 강제적으로 답변을 요구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시장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뭐 유럽 에너지 위기라든지 중국 비관론이라든지 뭐 연준의 금리 인상 폭도 75bp까지 가팔라지고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론도 많았고 사실 지금도 비관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항상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냐 하면 전망은 비관적이더라도 투자는 낙관적으로 한다가 이제 저의 투자 마인드고요. 그래서 저의 전망과 상관없이 항상 자동으로 투자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 사실 누가 이 종목 좋다고 하면 귀가 팔랑거리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인드다 보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광범위한 지수에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율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죠.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업종별로 주가 변동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뭐 올라간다. 과거와는 좀 달라졌지만 앞으로 수출이 뭐 증가할 것이다. 뭐 환율에 우리 수출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지만 그래도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환율을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 업종별 좀 배분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환율을 보면서 기업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예를 들면 환율이 상승할 때 소매기업 뭐 예를 들면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리온이나 뭐 롯데제과 이런 초코파이 파는 기업들 예를 들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 제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환율이 상승할 때는 보통 세계 경제가 부정적일 때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수출액은 수출 물량 곱하기 수출 제품의 단가 곱하기 환율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인데 환율이 상승할 때 그러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가 이제 보통 하는 얘기인데 환율이 상승할 때 세계 경제가 부정적일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변수인 수출 물량이나 수출 단가가 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만 보면 안 되고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어떻게 변하냐가 중요한데 뭐 초코파이 파는 기업들은 보통은 수출 단가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단기 할인 정도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출 물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세계 경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는. 그런데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요. 세계 경제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단가도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을 보면은 작년 2월쯤 이후에 일관되게 하락을 했거든요. 현재 D램 시장의 주류 제품이 DDR4 라인인데 이 DDR4 라인은 작년 2월 이후에 줄기차게 하락만 했고 그 하락폭이 원화가치 하락폭이 한 5배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환율 상승보다 제품 단가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율 상승할 때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할 때 수출 기업이 좋다는 논리는 예를 들면 산불이 났는데 겨울이라 따뜻해서 좋겠네 이렇게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 기업이 좋다 이런 해석은 조금 무리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뭐 초코파이 파는 기업과 반도체 기업을 고려했을 때 초코파이 파는 기업보다 환율이 상승할 때는 반도체 기업이 훨씬 더 체감 경기는 훨씬 나쁘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진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로직칩에서 이제 대장주인 TSMC하고 비교해 보면 4개 분기 평균 매출을 보면 TSMC는 변동성이 거의 없고 계속 줄기차게 증가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거의 감소폭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 진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단지 경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지금 제 관점에서는 남들이 벌써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는 저는 약간 제외하고 제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오르면 세계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환율의 수출 뭐 플러스 영향이 있지만 세계 경제가 보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단가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환율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상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의 의도는 환율보다 이 단가 하락폭이 하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은 거의 5배 원화가치 네. 하락폭보다 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 체감 경기로 비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난다. 환율보다는 네. 세계 경제 상황을 더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젊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참 많이 사거든요. 최근에 좀 미국 주가도 오르고 뭐 돈 벌었다는 이야기도 제 주변에서 들리고 있는데 특히 그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환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저 양 PD가 요새 경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꼭 해달라고 넣어놨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환율과 환전할 때 환율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좀 대답 좀 해주시죠. 뉴스에서 나오는 환율은 보통 사고 팔 때의 환율도 아니고요. 외환시장, 그러니까 은행 간 외환시장이 사실 그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 도매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 사는 환율과 파는 환율의 중간 가격, 이 매매 기준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환율은 그 은행 간 시장인 도매 시장 개념에서 결정되는 매매 기준율에 해당되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그 도매 시장 환율에서 그 은행의 원가를 반영을 하고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이 스프레드까지 감안이 돼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환율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갈 때 아무래도 은행에서 그때는 우대 환율을 조금 더 많이 적용을 해주는데 그때보다 주식 투자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살 때 뭐 달러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은행에서 매일 공시하는 한국은행 기준 환율이 있고 매도 환율이 있고 매수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식 투자할 때 그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미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일단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증권회사들이 그 어떤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 오늘 그 기준 환율을 1,300원이다 이렇게 공시해놨는데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꼭 그 환율을 적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이제 자격을 부여한 서울 외국환 중개에서 거래되는 가중평균 환율이 고시가 되는데 그 환율은 사고 파는 방향도 이제 반영이 안 돼 있고 실제 거래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도 반영이 안 된 환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행 갈 때 환전할 때는 일부 이제 마진이 붙고요. 은행의 마진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환전할 때 증권사에서 부여하는 환율은 그때는 조금 더 마진이 붙어서 그래서 비교해 보면 기준 환율보다 살 때는 당연히 은행에서 살 때 환율이 조금 더 높고요. 아무래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 사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살 때가 환율이 조금 더 조금 더 높군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주식 투자 이익을 나더라도 그 환율 비용은 우리 투자자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예, 아무래도 그 환전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통은 투자하실 때 뭐 어떤 종목을 사고 팔더라도 굳이 그걸 환전까지 연결 안 하시고 사셨으면 다시 어떤 종목을 다시 투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사고 팔 때마다 그게 한 수수료가 붙는 건가요? 그때는 환전을 안 하면 이제 환전을 안 하고 그냥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식을 다시 사면 문제가 없겠군요. 근데 그 돈을 다시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살려면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겠군요. 우리 양 PD 궁금증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한테 그렇게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환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요새 기업들 주로 상대하시는데 기업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요새? 아무래도 환율이 1,300원 아마 5월 달에 이제 1,342원까지 올랐었고 그때가 이제 연고점이었는데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뭐 조금 더 오른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못 판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요. 벌써 뭐 이번 주에 1,270원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불과 4월 말에 한 달 반 전인데 9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엔 또 유로화 거래하는 분들도 뭐 사는 입장, 뭐 파는 입장에 따라 고민은 다르셨지만 어쨌든 유로화도 지금 움직임이 너무 커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900원 초반까지 급락하는 바람에 엔화에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저 엔화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저 요새 신문 보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일본 여행을 많이 간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엔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달러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에 대해서. 예, 엔 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엔의 가치를 보면 지금 제 모델상으로는 엔화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평가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전임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갑자기 YCC 정책의 상단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YCC 정책이라는 게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이 상단 금리를 살짝 올리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고 그러고 나니까 일본도 이제는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선들이 생기면서 게다가 또 IMF도 니네 더 이상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기 힘든 것 같다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BOJ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지금은 많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BOJ가 언제든지 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정책 금리도 언젠간 올릴 수 있다. 이런 경계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돌려본 균형 환율보다는 엔화가 한 지금 5% 정도 고평가된 상황입니다. 고평가됐다는 거는 앞으로 엔화 가치가 더 5%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제 모델상 주가나 금리나 원자재 이런 종합적인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역사적인 상관관계를 봤을 때 엔화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덜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배경이 이제 BOJ가 정책 정상화할지 모른다는 이 경계감 때문이라는 거죠. 저 국제결제위원회에서 그 매달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엔화가 제일 저평가된 통화로 나오는데 그거는 뭐 방법 추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준 연도를 어느 잡느냐 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조금 다른 견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원엔 원엔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제 모델상 원화도 고평가되어 있고 엔화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같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은 사실 같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원엔 관점에서는 8년 만에 최저 환율이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도 한국하고 지금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제 뭐 4% 안팎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물론 임금 상승률이 뭐 일본 은행의 이 눈높이에 아직까지는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일본도 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공통된 인식이고요. 사실 IMF도 그런 쪽으로 조언을 했고 사실 일본 은행도 이걸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표현을 하자면 땅굴을 너무 깊게 파놓는 바람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진 게 이제 문제인데요. 어쨌든 어떻게든 이 땅굴을 좀 메꾸고 조금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1년 동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던진 상황이고 어쨌든 엔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채 금리고 그중에 10년물 금리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보통은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엔화가 상승하고요.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엔화가 하락하는데 미국채 금리가 올해 5월부터 최근 한 달 넘게 또 상승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엔화가 하락했는데 미국이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뭐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미국채 금리도 지금보다 조금 내려가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BOJ가 언제라도 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계속 저금리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측면, 일본 BOJ 통화정책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좀 중장기적으로는 엔화를 지금 강세다.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 지금 땅굴을 너무 깊이 파가지고 나오기 힘들다. 근데 언제쯤 고개 좀 내밀까요? 일본 중앙은행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없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들고 있는 그 막대한 부채를 감안했을 때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그 보험사라든가 일본 국채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약간 간보듯이 조금씩 정책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은 시장의 기대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부총재가 3월 달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말이 우리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시그널 주고 정책 변경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갑자기 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일본이 조금 변화를 줄 수는 있다. 뭐그 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백 팀장님하고 환율에 대해서 한율 전망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제일 어렵거든요. 모든 경제 변수에서 특히 한율 전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원이나 엔이 좀 저평가됐다.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이나 엔 가치가.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는 일본과 통화 정책도 변하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이나 엔이나 강세가 될 것이다. 네. 제가 요약을 잘한 겁니까? 달러와의 비교해서 달러에 맞습니다. 비교해서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 환율 전망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환율 전망에 대해서 여기 저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환율 전망에서 아마 저 이 지금 저 시청하시는 분들은 환율도 중요하지만은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씩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런 책도 써주셨으니까 이러한 환율 하에서 우리 투자자한테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 같은 게 해줄 수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예, 그 사실 환율이라는 건 주가하고 금리와의 가장 큰 차이가 상대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달러와도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달러화가 상승할 때는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전 세계 주가가 하락하지만 그때 이제 미국과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식을 나눠서 보면요. 달러화가 상승할 때 세계 주식은 하락하지만 그때 미국 주식도 하락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과 다른 나라 주식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덜 떨어지고요. 그리고 달러가 하락할 때는 전 세계 주식이 오르죠. 미국 주식도 오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과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주식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면 지금 역사적으로는 높은 레벨이니까 미국과 미국 이외 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조금 더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요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도 앞으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일본, 뭐 선진국에서는 독일, 요새 일본, 독일 주가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뭐 이머징 마켓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저 시청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 환율은 꼭 공부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좋고요. 제가 뭐 환율을 보기는 하지만 환율도 역시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장 가격이고 그리고
환율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을 예측하고 주식에 투자하라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환율을 예측하고 투자한다고 뭐 성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좋아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미국 주식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만큼 다른 나라에도 비중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하시면서 미국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겠지만 미국이 나쁠 때는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성과가 보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너무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적당히 분산도 하시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레이 달리오의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건 아시잖아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항상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마켓 타이밍 추구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 시장을 이기고 싶어서 개인들이 개별 주식들을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 운이 문제는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련돼서는 공부를 따로 많이 하시면서 너무 한 곳만 보시지 말고 좀 사물을 볼 때도 한 면만 보기보다는 그 다각도로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늘 저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뭐 환율을 모르면 주식처는 어렵다. 환율 경제 99%는 환율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책도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런 저성장 앞으로 금리도 떨어질 텐데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우리가 직을 오래 유지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 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백석현 팀장은 대표적으로 저 환율이라는 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백 팀장한테 글 써달라, 그 다음에 강의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을 떠나서도 이 백 팀장은 업이라는 환율이라는 업을 가지고 어디든지 뭐 나갈 사무실 아마 적당한 용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하나 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하고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백 팀장이 선생이라고 제가 처음에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해라 그랬는데 선생이라고 선생 앞에서라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환율이 좀 불안할 때 다시 모시고 그때는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